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잠시 후 서부 시간 6시부터 대선 첫 TV 토론을 벌입니다. 이번 TV 토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형 유세와 유권자 접촉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대선 TV 토론을 예정한 가운데 역대 최다 시청자 기록이 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에이비 코니 베럿 지명자가 오늘 인준의 열쇠를 진 상원 의뢰 방문을 시작해 인준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1월 3일 선거에 가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발의안도 여러 개 붙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와 서노머 카운티 산불로 주민 약 7만 명이 대피하고 3명이 숨졌으며 수만 에이커의 산림이 전소됐습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 발생한 마틴데일 산불로 23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40%에 이릅니다. LA 카운티가 올 가을 학기에 킨더가든부터 2학년까지의 초등학교 대면 수업을 위한 면제 신청서를 받기로 해 온라인 수업으로 답답해하던 저학년 학생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국내에서 직원 2만 8천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그동안 단속 유예를 해주던 주차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를 가족과 공유해 내부자 거래로 거액을 챙겼다가 증권 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토론을 앞두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고 덥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100도, 밤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대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네, 다음과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1월 3일 선거에 가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발의안도 여러 개 붙여집니다. 주요 주민 발의안 내용 정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민 발의안은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한 주민 발의안 209를 폐지해 소수계 우대 정책을 가주에서 다시 부활시키자는 주민 발의안 16입니다. 지난 1996년 주민 발의안 209로 인해 가주에서는 인종과 성별, 민족성 혹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공교육이나 공공고용, 공공계약에서 차별과 우대 조치를 금지했는데 이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로 인해 소수계 우대 정책을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 시 주립대인 유시계열대학에서 한인 등 아시안 지원자들이 흑인과 라티노 지원자들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을 것이라는 우려도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 일고 있어 주민 발의안 16는 격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렌트비 인상을 강력히 규제하자는 주민 발의안 21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15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에 대해 각 로컬 정부가 렌트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건물주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 현행법을 고쳐 인상폭을 3년간 최대 15%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공제 여부를 개정하는 주민 발의안 19도 주택 소유주들과 부동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의안입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의 재산세와 동일한 수준 혹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새로 구입한 주택이 종전에 보유한 주택보다 주택 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을 고려해 이사하는 것을 꺼리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발의안입니다. 발의안 50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두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세수를 창출하자는 내용으로 가주에서 비즈니스 운영 부담을 높일 수 있어 친기업 그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앱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사들을 직원이나 에이전트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주민 발의안 22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새 고용법 AB5의 시행으로 공유차량 운전사들을 회사 측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규직원으로 분류토록 했지만 주민 발의안 22는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앱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사들을 AB5 적용에서 예외로 적용해 독립계약자로 분류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유형의 근로자들에게 AB5가 적용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발의안 25는 지난 2018년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현금 보석금 폐지안의 시행 여부를 주민들의 결정에 맡기자는 발의안입니다. 발의안에 찬성하면 현금 보석금 제도가 종식되고 반대하면 기존 보석금 제도가 유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주민 약 7만 명이 대피하고 3명이 숨졌으며 수만 에이커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전날인 27일 오전 4시 샌프란시스코 북쪽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 카운티의 세인트 헬레나 인근에서는 글래스 화재가 발생해 포도밭과 건축물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불길은 소방관들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산책로와 언덕, 강을 건너뛰며 빠르게 확산해 이날까지 3만 5천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나파밸리의 저명한 와이너리인 체토 보즈웰 도 이 산불이 삼켜버렸습니다. 8월 발생한 대형 산불 LNU 번개 복합 화재 때도 대피했다가 이번에 또 대피한 주민 맥걸리 오테로는 대피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래스 화재는 28일 오전까지 11,000에이커를 태웠지만 진화율은 0%입니다. 산타클라리타 북동쪽에서 발생한 마틴데일 산불로 230에이커가 전수되고 산불 진화율은 40%에 이릅니다. 어제 오후 발화한 마틴데일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30분 만에 2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키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20%에 머물렀지만 산불이 고위험으로 분류됨에 따라 소방관들이 추가 투입돼 지난밤 사이 진화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진화율 40%로 진척을 보였습니다. 현재 당국은 산불 현장 인근 부캐 캐년 로드와 부캐 리저브와 댐 지역에 위치한 12가정에 대피령을 내렸지만 산불 진화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강제 대피령에 자진 대피령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도 현재 62%가 진화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올 가을 학기에 킨더가든부터 2학년까지의 초등학교 대면 수업을 위한 면제 신청서를 받기로 해 온라인 수업으로 답답해하던 저학년 학생들에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준영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내 초등학교들이 인원 제한을 둔 채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또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대면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LA 카운티에 속하는 초등학교들도 인원 제한을 두고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웨이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그동안 주정부에서 옵션으로 제공한 초등학교 대면 수업 면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었으나 카운티 내 사립학교들과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특히 팔로스 베르데스 페니슐라 교육구 측에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대면 수업을 위한 면제 신청서를 받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선밸리의 빌리지 크리스천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리벽을 구입하는 데 1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캐서린 바거 위원장은 모든 학생들은 공평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전하면서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있어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 불이익을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조건으로 면제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일수록 온라인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대면 수업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도 현재 LA 카운티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소수 인원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면 수업이 일부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며 대면 수업 재개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퍼플 티어에 속해 있으며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레드 티어로 한 단계 완화되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이번 새 학년도 USC 신입생들의 인종 구성이 대학 역사상 가장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 USC의 총 3,460명의 신입생 중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22.5%를 차지하며 백인이 31%, 아시아계가 27%, 라틴계가 17%, 흑인은 7%로 구성됐다고 학교 측은 발표했습니다. USC는 2019년도에 15%였던
유학생 비율이 올해에는 12%로 감소했으며 가주 출신 학생 수는 2019년도에 39%에서 올해는 44%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직원 2만 8천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오늘 팬데믹으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와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직원 2만 8천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6개월이 넘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지난 7월에는 재개방에 제동이 걸리면서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즈니랜드와 오렌지 카운티 정치인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직원들이 다시 일터에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테마파크와 놀이동산의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 다음 달 6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LA 한인타운에서 제3회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생필품 나누기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데이빌 류 LA 사지구 시의원, 민주평통 LA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식료품과 KF95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코로나 팬데믹 속에 꼭 필요한 생필품 상자 500개를 저소득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 배포합니다. 생필품 배부는 10월 6일 975 사우스 베란도 스트리트에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가주 정부가 오늘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개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카운티와 티어에 관계없이 가주 내에서 오픈이 가능하지만 로컬 정부가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로컬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놀이터를 방문하는 2세 이상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각 가정마다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각 놀이터 크기마다 이용객의 인원 제한이 있으며 놀이터 이용 시간은 3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유스그룹,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등의 단체에서는 놀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에서 방문을 원하는 경우 예약을 받는 놀이터에서만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놀이터는 전체가 야외로 돼 있어야 하며 시와 카운티,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곳이면 오픈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찰 등이 업무의 목적에 범죄 현장 사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생활 침해 법안에 서명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새 법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 요원과 소방관, 응급요원 등이 범죄 현장에 있는 사망자의 시신을 공적인 법 집행 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든 공유하는 것을 불법화했습니다. 이 법은 은퇴한 NBA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올해 1월 딸 지아나 등과 함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의 부보안관들이 추락한 헬리콥터 잔해를 생생하게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브라이언트의 아내 바네사는 이달 초 LA 카운티 보안관실을 상대로 사진 공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습니다. 추락 사고 직후 브라이언트의 가족들은 LA 카운티 보안관실 산하 로스트 힐스 보안관 지부에 모였고 당시 보안관은 사고 현장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며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보안관실에서 사진이 유출되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많은 팬이 이를 보러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마이크 깁슨 의원은 트위터에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글을 올리며 이 법을 2020년에 코비 브라이언트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LA시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그동안 단속 유예를 해주던 주차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마키스 해리스 도슨 LA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LA시 교통국은 다음 달 1일부터 LA시 전역에서 거리 청소 시간대 불법 주차, 출퇴근 시간대 주차 제한 지역 주차, 버려진 차량, 등록 미갱신 차량, 오버나잇 주차 등에 대해 위반 차량 단속을 재개해 티켓을 발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10월 15일부터는 기한이 만료된 거주자 주차 퍼밋에 대한 단속 도 재개합니다. 단 10월 22일까지는 신규 위반 티켓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서부 시간 6시 대선 첫 TV 토론을 벌입니다. 이번 토론은 대선일인 11월 3일까지 세 차례 예정된 TV 토론의 서막인 만큼 두 후보 간 한치도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두 차례 토론은 10월 15일과 22일에 열립니다. 이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도 10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각종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인 만큼 두 후보의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토론회는 팍스뉴스 앵커인 크리스 월리스의 진행으로 이 두 후보의 신상, 연방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 주제를 놓고 90분간 광고 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5년 중 10년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대선 전의 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쥐꼬리 납세 논란이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와 맞물린 경기 침체를 둘러싸고 두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이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폭력 사태를 놓고도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지만 대선 승부처로 통하는 경합주의 경우 지지율 격차가 이보다 더 좁혀져 있어 바이든 후보의 굳히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를 위한 운명의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 토론을 대선 판도를 바꿀 중요 승부처라고 보고 이번 기회를 벌러온 만큼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실패론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파고들며 반트럼프 표심 규합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대선 TV 토론을 예정한 가운데 역대 최다 시청자 기록이 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몬머스테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유권자 8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는 이번 TV 토론을 시청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 선택 영향력에 대해선 3%만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10%는 다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87%의 유권자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상당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TV 토론이 부동층 이외에 대다수 유권자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맞붙었을 때 첫 TV 토론을 앞둔 여론조사와 유사합니다. 여론조사기관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과거 자료에 따르면 TV 토론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때는 2016년 1차 TV 토론으로 당시 8,400만 명이 시청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2019년 납세 신고 자료를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같은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과 2017년에 낸 연방소득세가 각 750달러씩 총 1,500달러에 불과하고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른 공세로 이날 밤 예정된 TV 토론을 몇 시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는 오늘 오후 웹사이트에 바이든 후보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2019년 납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2019년 소득세로 29만 9,346달러를 낸 뒤 4만 6,858달러를 환급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2019년에 거의 98만 5천 달러의 소득에 대해 연방 세금과 기타 지불금으로 34만 6천 달러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캠프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부부의 2019년 납세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의 케이트 베닝필드 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미 국민에게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익이 아닌 국민을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주기 위한 역사적 수준의 투명성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납세 자료를 공개하고 아니면 입을 다물라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보도가 가짜 뉴스라면서 자신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세금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잘못된 발언을 하면서 세금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캠프가 TV 토론 진행자인 크리스 월리스에게 토론 도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논란에 대해 그의 조카가 비애국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 메리 트럼프는 오늘 똑똑하다고 해서 시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리는 지난 7월 펴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서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시험을 통한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부정입학 등에 대해 증언을 비상한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 삼촌과 고모가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리는 오늘 MS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TV 토론의 주요 토픽이 됐으면 좋겠다며 솔직히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정책이나 타락한 대법관 지명에 관해 묻는 것은 그를 다시 한번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1차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답해야 한다며 17가지 질문 목록을 내놨습니다. 1번은 아들 의혹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헌터는 어디 있느냐며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에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TV 토론일인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조 바이든이 토론에서 답해야 하는 17가지 질문이란 제목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1번 질문은 아들 헌터 바이든은 모스크바 전 시장과 결혼한 러시아 억만장자에게서 35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또 10만 달러 신용카드 구매에 자금을 댄 중국인과 공동으로 은행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2번 질문은 학력이었습니다. 이 최근 델라웨어 주립대에서 시작했다고 발언하던데 그 학교에선 기록이 없다고 하고 거기서 무슨 전공을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연방 대법관 후보 목록을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왜 하지 않는지, 1,100만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는데 왜 그들이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의 부담을 키워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지 않겠냐는 질문도 들어갔습니다. 과거 세금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는데 유권자들이 왜 이번엔 세금 공약을 믿어줘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 목록은 TV 토론 목전의 견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틀 전 뉴욕타임스 보도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에 대해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 간 우크라이나 스캔들 역시 바이든 부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요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에이미 코미 베럿 지명자가 오늘 인준의 열쇠를 진 상원 의뢰 방문을 시작하면서 인준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베럿 지명자는 이날 의회를 찾아가 상원 의원들을 예방하고 대외 홍보에 나섰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지명자의 의회 예방은 오랜 전통의 일부입니다. 베럿 지명자는 이날 오전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함께 만났습니다. 헌법상 부통령은 상원 의장직을 맡고 의장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이날 오전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와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함께 만난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면담합니다. 상원 법사위는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를 주관하는 인준 과정의 1차 관문입니다. 법사위가 승인해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 인준이 확정됩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를 다음 달 12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18일 타계한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오늘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고인은 오늘 오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비공개 추도식을 한 뒤 안장됐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육군 장교 출신인 긴즈버그 대법관의 남편도 묻혀 있습니다. 이 육군 의장대가 군인 가족에 대한 예우 속에서 고인의 관을 운구했다고 추모식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과 의회 의사당에 안치돼 정치권과 국민의 추모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조문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에이미 코리 베럿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고 공화당이 대선 전 인준 절차에 돌입하면서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베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통과되면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가 6명을 차지하면서 보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베럿 지명자는 이날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대한 예방에 나서면서 인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로 식당이나 술집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식당 직원들이 시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관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의 식당 주인과 직원 수백 명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집무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식당이 폐점 위기에 놓여 있다며 관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뉴욕시가 실내 영업을 허용하면서 최대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데 대한 항의 시위입니다. But I'm going to ask you again, is that enough? Is that enough? 고객 수용 인원을 이미 50%까지 허용한 뉴욕주 다른 도시들에 비해 역차별이라며 규제 조치를 즉각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s really about the survival rate for these restaurants. At 25%, we won't be able to survive. 뉴욕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경제활동 재개사의 절충점으로 실내 인원 제한 방침은 유지하면서 식당의 야외 영업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마다 고객을 잡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맨해튼 번화가에 있는 한 프랑스 식당의 이른바 버블 칸막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손님과 거리를 둘 수 있어 이용 고객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Eating in the bubble is about one of the best experiences you can have. So, I mean, look at it. They have everything safe, clean. Everything is 6 feet apart. You love it. 몇몇 식당이 영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야외 테이블을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은 가운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추석은 국민들에게 당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절 이동을 자제하고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공식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취임 전 명절마다 자주 찾던 동네 시장에서 제수용품도 마련하고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시장 상인들 얘기도 직접 들으면서 경기 상황을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안 가니까 서울에서 더 많이 보내고. 근데도 요즘은 이제 거리들이 많지들 않으시니까 아무래도 돈을 덜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금 10마리 놓을 거면 1마리 놓고 쓰시고 막 이러니까. 연휴 명절에는 라디오에 깜짝 출연해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지만 이번 추석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사저와 부모님 산소가 있는 양산에 가는 대신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국민을 생각해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한 겁니다. 재래시장을 찾은 일정도 비공개로 최소 인원만 수행해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최근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 등으로 민감해진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휴 기간 내내 특별한 일정 없이 청와대 안에 머물며 전국 구상에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군 총격 사건으로 더욱 꼬여버린 남북관계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공무원 A씨의 피살 과정을 설명한 군 당국의 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통지문을 통해 사건 전말을 설명했는데 역시 석연찮은 점이 눈에 띕니다. 공동조사를 하자는 한국 측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YTN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A씨의 피살 과정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은 꽤 상세했습니다. A씨가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이 A씨의 월북 진술을 확인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상부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했으며 시신을 불에 태웠고 부유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유실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는 신호와 영상인데요. 정찰기, 지상 감청 장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공개한 A씨의 사망 경위는 우리 군의 분석과 상당 부분 비슷했습니다.
A씨가 부유물을 타고 있었고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며 엎드리면서 무언가 몸에 뒤집어 쓰는 듯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밝힌 통지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과 달랐습니다.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을 태웠고 상부 지시로 사격한 게 아니라 단속 정장의 결심이었으며 A씨를 월북자가 아닌 불법 침입자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80m 떨어진 해상에서 A씨와 대화를 했다는 북한의 설명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군의 정보 판단이 맞다면 통지문에 나온 북한의 해명은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인도적 만행이라는 비난 여론과 상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불법 침입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총격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당시 판단에 대해 정보 자산을 취합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그것을 정밀 분석해서 당시 사안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측면이 있다라는. 다만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A씨의 월북 의사를 제3자인 군이 거론하면서 정보의 정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과 북이 파악한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통지문에서 사건의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밝힌 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 단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광복절 이후 심각해진 방역 상황을 언급하며 차량 집회든 군중 집회든 모든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보수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최 측은 비대면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방역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차량 시위도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심교통에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애초 차량 200대를 동원하려던 주최 측은 9대 이하로 다시 집회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선 계획을 접고 다른 단체들과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잖아요.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2시에 발표가 돼요. 법원은 또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에 1000명 규모로 대면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역시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발적 집단 감염을 고려해 집회로 인한 후속 확산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집회 개최가 무산된 8.15 비대위 측은 법원 결정 직후 다중이 참여하는 1인 시위로 개천절 집회 방식을 바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15에 하지 못한 그 전달할 말씀을 각자 적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집회를 허가했던 광복절 때와 달리 법원은 강경한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도 있어서 이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과의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1.40포인트, 0.48% 하락한 27,452.6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13포인트 0.48% 내린 3,335.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28포인트 0.29% 하락한 11,085.2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대선 TV 토론과 부양책 협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오늘 밤 첫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다소 앞선 상황이긴 하지만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0.28% 오른 것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에너지가 2.73% 하락했고 금융주도 1.15% 내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는 혼재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 속에서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2% 떨어진 39.2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3.8% 급락한 40.8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 세계 코로나19 증가세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상품 수요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 상당수 지역에서 최근 감염자 수가 다시 느는 추세입니다. 반면 국제 금값은 오랜만에 온스당 1,9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1.1% 오른 1,903.2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와 약세 속에 미 의회의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한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를 가족과 공유해 내부자 거래로 거액을 챙겼다가 미 증권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아마존 전직 금융 매니저 라크샤 보라와 가족 2명이 불법 주식 거래로 14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라는 아마존 세무 담당 부서의 고위 관리자로 일하면서 회사 분기, 연간 수익 보고서 공개 전에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라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남편 비키 보라에게 회사 재무 실적에 관한 기밀 정보를 넘겼고 남편과 그의 부친은 11개의 계좌를 만들어 기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 분석 기업 닐슨이 소비자 시장 조사 사업과 미디어 조사 사업을 각각 독립된 2개 회사로 분사합니다. 닐슨 컴퍼니는 소비자 시장 조사 부문을 별도의 회사로 분리, 독립시킬 방침이며 신설 회사의 본사는 시카고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닐슨의 본사는 뉴욕에 있고 시카고에서는 600여 명이 근무하는 북미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더운 날씨가 시작된 남가주 지역, 이에 따라 오늘 오전부터 목요일 밤까지 남가주 전역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상태입니다. 특히 수요일인 내일 하루는 이번 폭염의 절정을 보이면서 LA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찾아온 불볕더위는 주말인 오는 토요일쯤에야 한풀 꺾이겠고 일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100도, 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104도, 67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9도, 6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92도, 밤 최저 6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한국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